솔라나가 이번 장에서는 이더리움보다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라나까지도 또 최동력 기자님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저도 솔라나까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아. 어 이 네트워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 활동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도 가서 실제 개발자분들을 만나보고 "이 어. 사람들이 여기서 뭘 만들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도 했었고요. 네.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걸 또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나온 그 솔라나 관련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음. 솔라나가 이제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증가, 네트워크 수수료 상승, 그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업 보실 때 '기업 실적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고 10,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음. 100 명이 쓰는 길이 있고 10,000 명이 쓰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0,000 명이 쓰는 길이 더 가치가 높은 길이겠죠. 1,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고 10,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10,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더 가치가 높은 겁니다. 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얘기해 주셔서 이야기 드려보면, 만약에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보다 훨씬 싸요. 그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총 발행 가치라고 해서 모든 암호화폐가 발행이 되었을 때 현재 발행된 암호화폐 기준으로 가격, 총 가격,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다라고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근데 솔라나가 만약에 네트워크 데이터가 이더리움이랑 똑같아. 근데 가격은 막 절반이야. 이러면 이거 내가 보기에 솔라나가 저평가돼 있을 것 같아. 혹은 이더리움이 고평가돼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죠. 최근에 솔라나는 굉장히 네트워크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솔라나가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FTX가 굉장히 미뤄졌던 네트워크인데, 네. FTX가 망한 뒤에도 자신들이 살 길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아. 솔라나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권의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 솔라나의 저력이 진짜 대단한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조심스럽게 이것도 한번 가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더리움이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솔라나는 한 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1억은 1억 5천 정도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0만 불이라고 했을 때 네네. 한 1억 5천 가면은 얘네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네. 결국 이게 하나의 섹터로 묶이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인공지능 기술 주식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핵심 기술주들, 이제 마그니피센트 7 같은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그 시장 랠리를 이끌었죠. 그 뒤에 우리가 많이 오른 걸 본 게 다른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기업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거 인공지능 미래 메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인공지능 개발 관련 진짜 핵심 기업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야 이거 근데 인공지능 하려면 결국 에너지 써야 되잖아. 전기 써야 되잖아. 음. 그러면 이거 에너지 기업도 넥스트 테마다.'라고 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오른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암호화폐가 내가 원래 못 믿었는데 이거 좀 괜찮나 보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믿나 봐.'라는 생각을 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어 이더리움은 솔라나는 비트코인 오른 것보다 적게 올랐네.'라고 하면서 추가 자금 유입이 되고, '이더리움 솔라나도 많이 올랐네.'라고 되면 뭐 도지코인이나 뭐 다른 네트워크 암호화폐들, 뭐 트론이나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까지 조금씩 조금씩 그 시장이 넓혀져 가고 자산이 분산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럼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좀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는 10만 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최종적으로는 한 20만 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음.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음.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 아크인베스트라는 해외 투자사에서 비트코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의 가치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분석한 차트가 있으세요. 음. 이게 뭐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상 속에서 이 자산들의 역할, 예를 들어서 금의 역할, 국가 송금 자산의 역할, 국가적 전략 자산의 역할 등등을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서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실제 계산하신 거예요. 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냐를 보면서 우리는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치가 약 20만 달러였는데 저는 그 계산이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시장 거버넌스로 따지면은 그래도 10% 20% 사이에서는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솔라나 시 아 이더리움 시장 거버넌스가 제 기억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한 2조 정도 되고 한 4천억 한 그러니까 한 20%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 테마, 이 파이는 아마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같이 먹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둘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파이가 예를 들어서 20%로 유지가 된다면 이더리움은 줄고 솔라나가 늘 수도 있고 반대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 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가격 예측이 진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요. 정말 네네. 어려운데 그 상승률에 있어서는 비트코인보다는 높겠죠, 만약에 오른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음. 하락폭도 높고 상승폭도 높았다. 이더리움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높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음.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알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까지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최근에 그 뉴스 가운데 월드코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월드코인이 그 토큰 언락 기간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 가격이 급등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이게 소수의 그 거버넌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해 버리고, 또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매수해 가지고요, 음. 내부자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네. 비판에 직면을 했는데, 이게 비단 월드코인의 문제가 아니고 알트코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웹3 프로젝트가 나온 거에 대한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네트워크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암호화폐가 기존의 이제 기업들과 다른 점은 이 토큰 홀더들이 실제 방향성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내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에 대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다른 암호도표들도 이런 식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언락 기간 연장 호재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월드코인의 본질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월드코인은 이 내러티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보편 소득을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어 누군가는 자신이 일이 없어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너네한테 그 돈을 나눠 줄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월드코인은 돈을 주는 구조인 거죠. 월드코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고 아마 그 오브에 가서 자신들 홍채 인식하신 분들은 실제 파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돈을 타면 그거를 팔아서 나의 소득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야 이거 월드코인이 뭔데 세계인들의 보편 소득을 너네 갈 거야?" 라는 의문 일단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 너네 좋은 걸 위해서 하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날 거야?" 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마 월드코인이 샘 올트먼 그 오픈 AI 개발사의 이제 수장이 만든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많이 합니다. 예를 어.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생산력이 정말 높아지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실제 그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왔을 때 대담에 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음.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게 와닿진 않죠. 음. 그리고 여기는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 뭐 기업들이 2%씩 준다고 생각해. 그러면 야
너네가 생각하기에 '왜 미국 기업들은 너네한테 줘? 왜 한국 기업들은 너네한테 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너네가 "언락 같은 거 너네들이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걔들이 너네한테 돈을 줘야 돼?" 라는 의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문을 실제로 해 보시고 스스로 해 보시고 자신들이 답이 내려주시면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알트코인은 확실히 자신이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카더라에 큰돈 넣었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러면은 여윳돈이 있으면은 혹시 지금 어떤 알트코인을 좀 사야 할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윳돈이 있으시면 네. 저는 테마를 탈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살 것 같습니다. 어. 암호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음. 지금 암호화폐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해외에서 만든 프로젝트들이죠. 음. 우리가 만약에 해외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음.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그 회사가 암호화폐를 냈다면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죠. 네. 내가 이 스타트업들이 올바른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네트워크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마를 탈 수 있는 암호화폐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업비트 시장 지수라는 것에 약간 인덱스 세분화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AI, 의료, NFT 게임, 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랜딩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죠. 저번 주에 업비트 암호화폐들이 약 10% 오르는데 AI는 16% 오르는데 뭐 랜딩, 스테이블 코인 이런 애들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어. 이게 암호화폐도 굉장히 그 테마, 섹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섹터에 민감한데 그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이제 뭐 AI나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시장 속에서 뭔가 새로운 테마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에어비앤비를 만들겠다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아니고요. 그냥 아이디어를 공유 드리는 겁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팅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언가를 올릴 수가 있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집에 있는 PC의 GPU가 굉장히 좋은데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 얘는 9시 시부터 못해도 7시, 8시 이렇게까지는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내가 가진 이 좋은 CPU 누군가가 쓸 수 있게 빌려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GPU를 대여해 주면 얘네는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그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고 그 네트워크를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아카시 토큰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를 가진 암호화폐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1억 원이 있으면 저는 우선 한 자산에다가 바로 다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매월 10%의 자산을 배분하고 약 1,000만 원 정도 배분하고 그 자산을 분배해서 넣어 볼 것 같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거는 아마 50% 40% 정도는 비트코인에 넣고 한 10% 정도는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 토큰 10%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뭐 테마를 탈 수 있는 암호화폐들에 넣어 주고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정도에는 이제 주식시장 저 같은 어. 경우에는 이제 해외 인공지능 주식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투자를 많이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많이 정리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실제 인공지능 개발 관련 기업들에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0%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연금 같은 거에 넣을 것 음.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끝으로 기자님 이 그 책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아 네.
음. 네. 비트코인 제가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음.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왜 믿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이 왜 비트코인 사는지 조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사시고 이야기 나눠 주시면 굉장히 좋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을 믿고 있고 제가 왜 암호화폐를 믿고 있고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제가 투자라는 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조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옛날 영화가 하나 있죠. 그 네.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는 투자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하도 이야기 많이 해서 어디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투자에 자신의 부의 자유를 이룬 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믿었던 선임분 중 하나가 애플 컴퓨터에 초기 투자를 하셔서 그랬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영화가 이제 90 년대 초반 정도에 나왔는데 90 년대 초반에 이미 애플 컴퓨터는 너무나도 큰 기업이 되어 있었고 음. 그때 애플 컴퓨터 사신 분들 경제적 자유 이미 잃었던 거죠. 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때 과연 애플 컴퓨터에 대해서 믿고 샀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온 한 청년이 '아 너무 멋있다. 저런 사례 나도 저거 꼭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딱 애플 컴퓨터 샀어요.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딱 사고 '나는 이거 내가 뭐 빼고 막 이러려고 산 게 아니라 이 가치, 이 배움을 나는 살면서 이어가고 싶어서 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애플 컴퓨터 주식 이미 애플 컴퓨터로 졸업했다라고 했을 때 애플 컴퓨터 주식이 약 0.3 달러였었습니다. 음. 지금 애플 컴퓨터 가격이 200 달러가 넘죠. 어. 그럼 몇 배가 된 건가요? 3 달러에서 200 달러. 약 700 배가 된 거죠. 음. 1,000만 원에 넣었던 그 청년 지금 아마 70억 원을 가진 중년이 되어 있겠죠. 그 중년은 아마 그 청년은 지금 돈 걱정 안 하는 중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산이 지금 이 기업이 얼마가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얼마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속에서 얘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에 공감하고 우리가 그걸 공감할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고 한 번 믿고 투자를 했으면 그걸 믿어가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면서 그 굴레를 그 수레를 우리의 부를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여러분의 애플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을 믿을 수 없으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대신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애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내시고 거기에 꼭 투자하세요. 아. 그 길이 이어지면 저는 꼭 저희가 30년 뒤에 이 영상 다시 보면서 '아 그때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너무 멋지신데요.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과 같은 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존재의 자산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자기만의 그 자산을 꼭 찾길 바란다, 인생에 한 번은. 맞습니다. 대신 너무 좋은 그것은 말씀. 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에 기반을 그래서 해야겠죠. 아 최동혁 기자님의 꼭 비트코인 평생 투자해서 뭐라고 하셨죠? 제목이? 아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입니다. 그 책 꼭 읽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오늘 그러면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록미디어의 최동력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